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의 실효성과 황수경 전 통계청장 교체 논란을 놓고 야당과 청와대가 운영위에서 정면 충돌했습니다. 여야 간의 감정해고를 그대로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김병민 경희대학교 개건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하나의 정책, 엇갈린 시각, 주제어 보시죠.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에 비로소 한 가지 장점과 한 가지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장점은 모든 경제 지표가 일관되게 한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가지 심각한 문제점은 그 방향이 마이너스라는 점입니다. 고용률 마이너스 0.2%, 저소득층 소득 증감률 마이너스 7.6%, 1분기 대비 수출 증가율 마이너스 6.7%. 한마디로 대통령께서 손대는 곳마다 마이너스가 아닌 것이 없는 진정한 마이너스의 손이 따로 없을 지경입니다. 진정한 마이너스의 손이 따로 없을 지경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통계로 나타난 숫자만 보면 뼈아픈 성적입니다. 하지만 통계의 이면에 숨은 구조적 원인과 긍정적 효과는 외면한 채 오로지 경제정책의 실패로 몰아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올 하반기와 내년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의 성과를 반드시 내도록 하겠습니다. 질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필수 생활비를 줄여나갈 것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나폴레옹이 알프스에 올라 이 산이 아닌가 보다 했다는 우스갯처럼 방향이 틀렸으면 지금이라도 멈춰서서 방향을 트는 것이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라는 점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틀렸다고 국민들이 곳곳에서 아우성인 마당에 대통령께서만 홀로 고집할 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불평등한 경제사회 구조로는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촛불혁명에 담긴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성과가 없다는 비판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입니다. 이 산이 아닌가 하면 돌아와라 라고 외치는 야당과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다라고 주장하는 여당, 이렇게 시각이 엇갈립니다. 지금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좀 평행선이고 좁혀지지가 않고 있는데요. 정말 좁혀질 수가 저는 없다라고 기본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어떻게 보면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자체를 드러내고 있는 게 경제적인 면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봐야 될 것이거든요. 국정농단으로 이어지는 어떤 적폐청산을 과제로 삼았지만 그것이 경제 분야에서 방향을 잡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의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뭐 기득권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양극화 현상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친재벌적인 정책들 지난 10년 가까이 있었던 혹은 그 전에 경제 개발 경제, 개발 독재 위주의 시대에서의 유산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의 큰 틀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다. 다만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어떤 제가 말씀드린 양극화라든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되다 보니까 약한 고리가 굉장히 많이 우리 사회에 쓰여 있는데 이 약한 고리를 위로 끌어올리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그 가장 약한 고리가 또 가장 큰 희생을 받는 아이러니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정부가 사전적인 어떻게 보면 선제적인 대책을 가지고 나섰어야 되는데 뭐 최저임금을 하는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뭐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부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효과가 좀 안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야당 입장에서는 다른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는 공격할 거리를 사실을 찾지 못하고 있다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도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 실제니까 정말 선명한 어떻게 보면 공격의 포인트를 찾았고 그것 때문에 현재 정부로서는 이 정책을 절대 바꿀 수 없지만 그거를 딱 공격하기 좋은 상황으로 또 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저렇게 강력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김성태 원내대표가 뭐 마이너스의 손이다 이렇게 좀 비꼬기도 했는데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화력을 너무 이곳에 집중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하반기까지만 좀 기다려보면 안 되겠나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네, 하반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예. 충분하게 그 이후에도 성과가 나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큰 것 같고요. 이 경제 문제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근데 예.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자칫 성과가 보장되지 않는 실험적인 정책으로 일관하게 됐을 경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행하게 됐을 경우에 나타나게 되는 부정적 효과가 훨씬 국민에게 미치는 이 체감이 클 거다라고 지금 야당은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청와대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고심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표현을 쓰지 않고 포용적 성장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었고요. 예. 장하성 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간의 마찰 속에서도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힘이 조금 더 실리는 모습들이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모든 힘의 추가 기울기 시작했던 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민주당 전당대회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만약에 이해찬 당대표가 선출되지 않고 김진표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했다면 경제관료 출신으로서 경제정책이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조금 더 혁신성장에 가깝고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사실 적극적으로 현 정부를 지지하게 되는 당원들의 선택은 결국 이해찬 후보였던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바라보건대 여러 고민 끝에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한 축을 현 정부는 포기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고요. 예. 이것들에 대해서 나타나는 부작용들을 막기 위해서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같이 갖고 가는데 조금 전에 이 예산안이 최종적으로 국회에 통과됐던 것처럼 470조에 달하는 굉장히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서 이 소득주도 성장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을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보수 야당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파생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이라 이 9월 정기국회에서 앞으로 이 문제는 훨씬 더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오늘 국회 운영위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야당이 소득주도 성장 실효성에 대한 질문을 집중했는데요. 임종석 실장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부는 사람 중심의 경제 정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경제 정책은 금방 효과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저소득 가구의 가정 경제를 좀 낫게 하고 실질적인 소득이 늘어나서 소비로 이어지고 또 기업의 이런 투자 고용 상태가 나아지게끔 하겠다는 게 이게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인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거 우리 저 실장님도 인정하시죠? 과거 정부 때부터 저희 경제가 꾸준히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사회가 양극화되고 있는 현상을 저희가 해소를 못하고 있고요. 소득주도 성장을 로의 정책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부족한 그게 지금 잘 안 상태입니다.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개선되는 부분도 있고 여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생활 현장에서는 서민들의 애환과 고충은 거의 절규입니다. 네, 소득주도 성장 정책 그대로 가야 한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그래픽으로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새 정책은 금방 효과 나는 게 어렵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사람 중심 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 선택이 아니라 병행해야 한다. 새 정책이 금방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기 때문에 좀 기다려달라 이런 이제 취지의 임종석 비서실장 얘기였는데 어쨌든 오늘 문재인 대통령 발언도 그렇고요. 똑같습니다. 예,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같이 가야 된다. 이 점을 강조한 거죠. 저거는 패키지인데요. 예. 이건 공약으로 등장할 때부터 하나의 패키지였고요. 하나의 정체성이라고 사대기죠. 할 수 있나요? 예. 공정경제라고 하는 게 길입니다. 고속도로가 길이 기울어져 있었는데 예. 재벌도 개혁하고 해서 공정하게 경제 시스템을 만들자. 이게 공정거래위원회 역할이죠. 김상조 위원장. 근데 바퀴가 두 개예요. 하나는 소득주도 성장, 하나는 혁신 성장. 예. 두 바퀴가 동시에 돌아가야 된다고 처음부터 강조를 했어요. 가야 할 목적지는 어디냐면 사람 중심 경제. 예. 사람들이,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 워낙 좋지 않습니까? 손댈 데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근데 지금 여야의 쟁점이 좀 잘못되어 있다고 보는 게요. 소득주도 성장은 큰 바퀴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 경제가 잘 돌아가고 내수 시장이 이제 파이가 성장하고 있으면 급여 올려주는 것을 사업자도 반대할 일이 없고 예. 여야 모두 반대할 일이 없습니다. 문제는 혁신 성장이 지금 안 돌아가고 있어요. 한쪽 바퀴가 막혀 있어요. 대통령도 신성장 동력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잘 안 되고 있다. 이 얘기를 계속 주문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여야가 함께 혁신 성장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예를 들면 이게 지난 정부에서는 계속 이야기하던 경제 활성화 부분이에요. 예. 소득주도 성장은 경제 민주화 부분이에요. 근데 소득 격차, 양극화가 더 벌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경제 민주화는 더 큰 숙제가 됐는데 예. 그럼 전 야당의 입장에서 소득주도 성장 기조를 포기하시오 이렇게 얘기하려면 대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소득 감소 성장 있을까요? 아니면 소득 동결 성장이 있을까요? 주도라는 말이 조금 과도해 보이면 소득 향상 성장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계속 올라야죠. 근데 다만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얘기했고 KDI 보고서에도 나왔고 야당 주장처럼 폐기하라 포기하라가 아니라 속도를 조절하자. 급여 올리자는 걸 누가 반대하겠느냐. 예.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 소상공인이 힘들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친 것 같고 그러면 소득주도 성장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파이를 키우는 예. 혁신 성장에 먼저 올인을 해봅시다. 이런 대안을 야당이 내주고 여당이 여기에 부응하면 예. 풀릴 수 있는데 안 되는 지점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그걸 굳이 또 방어를 하려고 하는 또 여당도 답답하고 제가 보기엔 좀 지역적인 문제에 발목 잡혀서 큰 그림을 못 들어가고 있다. 정치권이 지금 숙제를 못 풀고 있다. 국민들은 더 답답하다. 이런 예.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소득주도 성장 논란 속에서 경제 투톱의 갈등설도 또 끊이질 않았는데요. 장하성 실장에게는 이 부분에 대한 또 질문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경제부총리와의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 하는 경제 현상이 워낙 복잡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있습니다. 또 그거를 저희는 감추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그렇기 때문에 토론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격론도 벌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거쳐서 정책을 선택을 했을 때 저는 더 집행력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례 모임을 미팅을 하기로 지난 한 달 전에 한 달은 채 안 됐습니다만 했는데 그 중간에 뭐 휴가 해외 출장 등등 때문에 둘이 따로 이렇게 만나는 기회는 아마 이번에 곧 가질 것입니다만은. 네, 아마 이번에 곧 만날 거라고 했는데요. 내일 만난다고 합니다. 그래픽 보시죠. 경제투톱 김앤장 내일 만납니다. 오늘 그 질문에 대해서 장하성 실장이 뭐 불화라고 한다면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다. 우리는 토론과 격론할 뿐 정책 선택했을 때 집행력이 매우 높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지난달 6일 만난 뒤 내일 만나면 이제 54일 만에 정례 회동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에 비해서는 실제로 좀 뭔가 안 좋았으니까 좀 오래 안 만났던 게 아니야라는 생각도 할 예.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이제 계속 나눴던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바꿔도 좋고 최영일 평론가가 얘기한 것처럼 혁신 성장이라고 봐도 좋은데 예. 그동안에 우리의 어떤 그 기업 위주의 큰 기업들 위주의 정책을 보면 대표적인 사례들이 뭐 상당히 성적이 안 좋고 부실한 기업들이 있더라도 국가 경제라는 큰 어떤 명분 하에서 공적 자금 투여해서 예를 들어서 기사 활성 시켜놓고 거기에는 큰 재정들 들어가는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비교하면 약물 치료를 통해서 건강하지 못한 장기들을 유지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글자 그대로 수술의 정도에까지 들어가겠다라는 게 경제 정책인데 예. 그걸 하다 보면 지금 맡고 있는 일을 집도인은 사실은 김동연 경제부총리지 않습니까? 장하성 실장 입장에서는 야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당 그리고 현재 정부 정책 자체가 그쪽으로 가더라도 막상 환자가 누워있는 사람에게 이 부분은 몸이 굉장히 약해지니까 수술을 어디를 대야 될지 모르겠고 예. 또 수술을 하더라도 수혈을 해가면서 수술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조율하는 김동연 부총리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고 팍팍한 부분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갈등도 많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격론이 있었겠지만 뭐 일단은 그쪽으로 같이 가자는 쪽에 있어서만큼은 봉합이 된 게 아니냐. 다시 한번 실행해 가는 과정에서는 여전히 갈등 소지들은 앞으로도 많겠지만 큰 방향에서는 일단 두 분이 한쪽으로 더 이상 큰 방향 자체를 흔들지 않는 쪽으로 정해진 것으로 예. 보야죠. 장하성 실장이 뭐 휴가도 있었고 해외 출장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격주로 만나기로 해놓고 54일은 좀 많이 길어진 것 같아요. 그동안은 예. 최종적으로 정리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정청이 명확하게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갈등의 과정들이 존재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내용들이 지난주 토요일에 있었던 전당대회,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축하 영상을 보냅니다. 예. 여기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인 일요일에 장하성 실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본인 입장들이 명확하게 밝혔기 때문에 예. 현 정부의 입장이 명확하게 정리가 됐다 보여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역할은 명확하게 정해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3가지 경제 기조 중에 한 축인 혁신 성장에 대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반드시 담당해서 책임을 져라. 아마 이렇게 갈 것 같고요. 조금 전에 470조 예산을 얘기 드렸는데 소득주도 성장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파열음들이 나올 수 있으니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정책 수단을 강구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정책 수단을 강구하기 위해서 재정을 투입하게 될 것인데 그 재정을 투입해서 집행하는 역할도 마찬가지로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맡겨지겠죠. 하지만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최저임금이라든지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해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지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격이 없는 토론 끝에 누군가는 최종 의사결정을 내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의사결정이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과연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김앤장 54일 만에 회동이기 때문에 기자들도 상당히 이제 많이 갈 것 같은데 두 분이 좀 이렇게 얼굴 보고 얘기하면은 엇박자를 좀 해소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제 워낙 좀 근데 스타일이 다르다는 얘기도 웃는 모습을 워낙 연출하겠죠. 그리고 제가 보기엔 스타일이 다르고 아까 장하성 실장이 인정한 대로 두 사람의 역할이 다른 거죠. 저는 정책실장에게는 개혁 과제가 주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경제부총리에게는 어쨌든 경제를 유지하고 성장시켜라. 라는 서로 다른 미션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두 분이 합을 맞춰야 어찌 보면 견제와 균형이 맞아 돌아가는 건데 지금까지는 조금 이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밀려왔던 것 아닌가. 워낙 이렇게 중도적인 성향의 경제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은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뭐 여야 진보 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펀더먼털을 알고 거기서 가야 할 현실적인 방향을 제시해 왔는데 지금 정부의 기조에는 좀 성이 차지 않는 거죠. 개혁이라는 키워드에 있어서는 그러면서 이제 장하성 실장의 목소리가 좀 컸던 시즌이 있었고 그리고 54일 동안 왜 못 만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사람의 몸은 하나인데 장 실장에겐 어떤 중책이 있었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 과제인데 자, 남북 경협을 어떻게 풀 것인가 그런 마스터 플랜을 만드는데 집중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실물 경제는 이 경제부총리가 담당을 해왔는데 그 사이에 지표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구조적으로 이것은 드라이브가 잘 걸려도 1년, 2년 걸릴 일이기 때문에 오죽하면 지금 장 실장이 아니고 장 실장 경질설도 나왔지만 김동연 부총리가 사의를 표했다. 그리고 고별 식사를 했다. 뭐지? 그랬더니 직원하고 밥을 먹으면서 격려했는데 그게 고별 식사로 이제 와전됐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지금 아슬아슬한 살얼음판을 걷기 때문에 내일은 최대한의 우호 관계를 연출하기 위한 자리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내일 뭐 좀 이 이변이 감지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이후가 더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어쨌든 두 분의 대표적 키워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고의 팀워크를 강조한 만큼 두 분의 내일 만남이 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잠시 집중호우 소식 관련해서 한 가지 속보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내린 집중호우로 서울 중랑천에 지금 홍수주의보가 내려졌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인근 동부간선도로는 양방향 전면 통제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차정은 기자. 네, 동부간선도로 은봉교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한강 수위 많이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현장 상황 좀 전해주시죠. 네, 제 뒤로 텅 비어있는 도로가 보이실 겁니다. 현재 경찰은 이 동부간선도로로 진입하는 구간을 통제하고 차량들을 인근 우회도로로 안내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한때 강한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는데 지금도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현재 동부간선도로는 용비 나들목에서 수락 지하차도까지 구간이 양방향 전면 통제됐습니다. 한강 홍수 통제소가 오늘 저녁 8시 반부터 서울 중랑천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는데 중랑천을 끼고 있는 동부간선도로의 차량 통행도 함께 제한된 겁니다. 이 밖에도 수도권 도로 곳곳이 통제됐습니다. 서울 마장로 마장역에서 도선사거리 방향과 성중길 하부도로 양방향을 비롯해 성산로 일부도 도로 침수로 통제되고 있습니다. 경기 남양주에서도 집중호우로 인해 왕숙천 진관교 일대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서울 도심에도 강한 비가 내리면서 청계천 산책로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청계천 종합상황실은 오늘 오전 8시 반부터 청계천 산책로 시작점에서 고산자교까지 5.4km 구간을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일 밤 사이에 비가 더 내리면 침수되는 도로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내일 아침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동부간선도로 은봉교 인근에서 YTN 차정은입니다.
네, 지금 그야말로 물폭탄입니다. 기습폭우로 속보가 지금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중랑천에 지금 홍수주의보 내려져서 동부간선로가 전면 통제됐다는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밤사이에 상당히 많은 비가 온다고 하고요. 지금 또 동부간선도로는 전면 통제된 상황이기 때문에 인근 또 우회도로를 이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밤사이에 한강 수위가 상당히 좀 높아질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내일 출근길도 또 도로 그렇죠. 상황을 잘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산로 일부 도로도 지금 침수됐고 청계천 산책로 출입도 통제된 상황입니다. 비가 밤사이에 상당히 많이 온다고 하니까요. 호우 상황 각별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회 운영위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는데요. 김병민 교수님, 네. 저희가 이제 소득주도 성장 공방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오늘 또 하나 상당히 이슈가 된 게 바로 통계청장 교체잖아요. 이 부분은 어떤 질의가 나왔던 거죠? 오늘 이 통계청장 교체권을 두고서 사실상 이 통계청장에 대해서 정치적인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황수경 청장이 이임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그렇게 말을 잘 듣는 편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상당한 논란을 증폭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대해서 말을 잘 듣는 편이 아니었다라면은 청와대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임종석 실장에게 얘기를 했고,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는 본인은 아니다. 만약에 청와대가 개입한 부분이 있다라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지 얘기를 했던 상황이라 앞으로도 이 논란은 조금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어떻게 해명을 했는지 그 내용 좀 들어보시죠. 정부가 인정하지 않고 잘못된 통계청의 그런 분석 자료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경질된 황수경 통계청장이 내가 윗선의 말을 잘 듣지는 않았다. 이렇게 임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윗선의 말 잘 듣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 윗선이 누굽니까? 임 실장입니까? 안 그러면 일자리 수수입니까? 저는 저 의원님 통계청장을 잘 모릅니다. 전임 통계청장을. 그럼 장하성 통화한 실장이네. 적도 없고요. 장하성 실장님도 통화한 적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실장이 말한 건데 어떻게 알아요? 장하성 실장 통화 안 했어요? 통화한 적이 없고요. 또 자, 원래 제가 제가 모르는 분이 황수경 청장이 이제 물러났는데 이게 경질입니까? 교체입니까? 아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체 차관 인사를 진행하는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요 집권위기 이 시점에 대부분 차관급 인사를 했었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 일을 하고 있고요. 공교롭게 이 시점에 그 일이 있었다고 해서 이제 여러 종합적인 이제 업무 평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전 청장 계실 때 통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개입한 흔적이 있다면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의원님. 예. 오히려 기재부 관료들이 늘 가던 자리를 외부 전문가를 시킨 것은 저희가 오히려 통계청의 그 독립성과 전문성을 존중하자는 취지였고요. 이번에 집권 2기를 맞아서 첫 청장을 포함한 차관급 인사를 진행하는 일환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네. 네,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니까 경질한 게 아니냐 이렇게 야당의 공세가 집중되자 청와대도 오늘 해명을 했습니다. 청와대 해명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이 직접 밝혔습니다. 외압 논란에 선을 그었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통계청의 독립성에 개입하거나 간섭할 생각이 전혀 없다. 황수경 전 통계청장 재임 기간에 통계청의 독립성을 훼손할 만한 지시를 내린 적도 결코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정기적인 인사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차관 임기 평균치고는 너무 짧다. 이게 야당의 지적인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임종석 시장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집권 2기에 들어가면서 보통 경질이 아니라 한번 바꾸는데 그 기간이 지난 정권 같은 경우에는 5월에 들어서다 보니까 평균 통계를 낼 경우에는 3개월, 4개월 정도가 부족한 게 당연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정기국회 2기 때 정기국회를 앞두고 바꾸는데 보통 12월, 1월, 2월쯤에 출범을 하는데 5월에 출범한 정권이니까 딱 3개월 차이가 난다는 거고요. 저기 임종석 비서실장이 상당히 강하게 저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생각해 보시면 전임 청와대 전 비서실장 지금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 구속기간 만료로 나와 있긴 하지만 직권남용, 특히 그 직권남용 안에는 이 차관급 고위직 공무원들 인사에 관해서 부당 개입을 했다는 혐의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재판받고 있고 실형 선고를 받아서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저기에서 만약에 정말로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현 청장을
만약에 경질을 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물론 이게 뭐 할 수 있는 범위 내이냐에 따라서 형사 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별거하더라도 지금의 제가 말씀드린 그 현 정부의 상황이라고 하는 거, 현 정부의 어떤 지금 정권 하에서의 인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게 사람을 교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죠. 만약에 이만큼의 의혹만 나오더라도 정말로 뭐 야당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전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금 감옥에 갈까 말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똑같은 짓이 반복되다 뭐가 다르냐는 정치적 공세가 이어질 거기 때문에 이거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라고 보입니다. 황수경 전 청장 언론 인터뷰 내용이 어떻게 보면 좀 논란을 키운 측면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윗선의 말을 잘 들은 편은 아니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게 논란을 키웠죠. 이제 사실 윗선의 말을 이건 가로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사를 보면 본인은 말을 잘 듣는 편이 아니었다. 그럼 말을 잘 듣는 편이 아니었다는 게 누구의 말인가? 주어를 기자가 채워 넣다 보니까 윗선 아니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호하게 윗선이라고 지칭을 한 건데 그게 바로 지금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윗선이라면 청와대인데 누구냐? 근데 사실 통계청의 윗선은 기재부예요. 그럼 기재부 장관은 누구냐면 김동연 경제부총리예요. 또다시.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그럼 윗선은 이 주무부처를 타고 올라가면은 정부 쪽이고 그리고 지금 청와대를 국회에서는 지목을 하고 있는데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황 전 청장의 말이 문제를 키웠다기보다 이 안타까운 대목이 있습니다. 뭔가요? 이거는 정부와 집권 쪽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황 전 청장의 경질에 대해서 경질서를 흘린 건 정부 내부였어요. 이게 어쩌면 여당 내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가 잘못됐다. 통계가 나쁘게 나온 것은 이 샘플을 잘못 썼기 때문이다라는 주장을 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정부 여당 쪽에서 2개의 시그널이 나온 겁니다. 그러고 청와대는 경질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정기 인사 교체다. 그런데 경질을 야당이 주장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 제가 보기에는 좀 쓸데없이 지역적인 문제에 대해서 통계는 과학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내부에서 꺼내고 경질은 아니라고 해명을 해야 하니 야당이 보기에는 이제 코드 인사 아니냐라고 하는 책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번 주에 이제 이 개각도 예정돼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인사 문제 잘 봉합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어쨌든 야당에서는 경질설 쪽에 무게를 두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야당의 목소리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목 날아가는데 진실 말할 수 있겠나라고 했습니다. 통계가 마음에 안 든다고 통계청장 경질해버렸다. 언제 목이 날아갈지 모르는데 대통령 앞에서 진실을 진실답게, 사실을 사실로 얘기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을 했고요.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는 표본 오류가 없었다면 통계청 인사는 문재인표 통계 만들려는 의도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 통계 왜곡은 여론조작 같은 심각한 범죄 행위로 혹여라도 소득주도 경제에 성과 내기 위해서 손대려는 시도가 있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야권이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후임 통계청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후임 통계청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오히려 논란을 증폭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황수경 청장이 임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치와 무관하게 통계청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통계청은 굉장히 사회과학적인 이 결과 지표들을 생산해내는 곳이고요. 이걸 토대로 사실 해석에 대한 부분들은 정치권의 영역이고 이걸 바탕으로 정부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곳이 이것이 정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근데 통계청에 새롭게 통계청장으로 오게 된 인사가 예를 들어 소득주도 성장을 비롯한 대한민국 경제 지표를 생산하게 되는 여러 지표들이 있게 될 건데 이것을 보다 다양한 각도로서 생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돼서 나온 통계 지표 자료들이 현 정부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이 되게 됐을 경우 야당을 비롯한 실질적인 상황 속에서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사실 통계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확히 진단된 부분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방을 내릴지를 정부가 만들어야 되는 건데 여기 된 진단이 혹시나 왜곡된 진단이 있게 됐을 경우에 잘못된 처방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망가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터라 굉장히 국민적 오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신임 통계청장이 참 어깨가 무거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반기 이제 경제 지표도 내놓게 될 텐데 이건 뭐 여야를 다 떠나서 경제 지표가 좀 많이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을 가져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호우 소식도 전해드렸고요. 이런 비가 오는 날에는 또 운전을 상당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상당히 좀 안타까운 음주교통사고 얘기를 지금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혜미 씨 남편이 만취해갖고 운전을 한 거죠? 어제 오늘 논란이 컸습니다. 어제 밤에 이 소식이 전해졌어요. 11시가 넘은 시간에 동부간선로, 그러니까 이제 교회, 구리 쪽으로 나가는 토평 IC가 있죠. 그 인근에서
교통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5명이 탑승했으니까 이제 탑승자가 꽉 차 있었는데 바로 박혜미 씨의 남편 황민 씨가 운전을 했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지금 이 음주운전 알코올 농도가 0.104가 나왔어요. 0.104. 0.1이 넘으면 이것은 면허 취소입니다. 그러니까 만취라고 볼 수 있고요.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고 그리고 이제 차선을 변경하다가 가변에 서 있는 25톤 화물차를 보지 못하고 그냥 들이받아버린 거예요. 여기서 20세, 33세 두 명의 젊은 뮤지컬 단원이 안타깝게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뮤지컬 단원들은 박혜미 씨가 대표로 있는 해미 뮤지컬 컴퍼니 소속 단원들이에요. 그래서 박혜미 씨도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놀랐고요. 지금 이제 운전자 황민 씨를 포함해서 3명은 부상을 당해서 입원 치료 중. 2분은 안타깝게 이제 고인이 된 상황. 그래서 이 어젯밤에 자 이렇게 술을 먹고 이 음주운전을 그렇게 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나였는데 우리가 돌이켜보면 어제 우리나라 축구가 있었고요. 굉장히 연장전 끝에 신나게 이겼는데 아마 축구 경기를 관람하면서 술을 마신 것 같고 승리의 기분에 한 잔 더 하기 위해서 이동하다 사고가 났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음주운전은 안 되는 것인데 정말 끔찍한 사고가 났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이제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좀 안타까운 경우인 것 같은데 음주에다가 또 사망 사고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실형으로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최근에 뭐 최근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제 음주운전 사고가 보도가 될 때마다 사람들이 야 이거는 음주운전만큼은 정말 고의적인 살인과 마찬가지로 처벌을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정 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일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한 게 아니라 아예 법을 따로 만든 게 위험운전 치사상이라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나 약물에 의해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만들었을 경우에 가중처벌을 하거든요.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1년 이상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운 죄인 거고. 그게 합의 여부와 상관이 없는 합의 건가요?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일반 교통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합의를 할 경우에 이제 양형에서 참작을 할 수가 있겠지만 법 적용을 어떤 걸로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처벌 수위가 달라지거든요. 이 경우에는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위험운전 치사상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요. 5명이나 되는 차량이 또 있었고 뭐 대리운전을 충분히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데도 그렇게도 하지 않았다는 거. 또 목숨을 잃은 이제 피해자들이 이제 20대 여성도 있고 30대 초반의 배우도 있고 그래서 또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어떻게 보면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박혜미 씨가 운영하는 단체지만 이 황모 씨 같은 경우에도 스스로 연출가로서 같이 일을 했던 사람이라서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중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박혜미 씨 남편 황민 씨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상당히 이제 괴로운 심정을 밝혔습니다. 극도의 죄책감이 지금 뭐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자해 시도까지 있었다 그러는데요. 죄책감에 죽고 싶은 심정이다. 아끼고 사랑했던 동료이자 식구였다라고 얘기했고 죽어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 같다라는 착잡한 심정을 전했습니다. 20, 30대 젊은 배우들 2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인데 또 박혜미 씨가 특별히 굉장히 아끼던 제자들이라 그래요. 아마 블랙박스 분석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어떤 대화들이 오갔는지도 확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더 참담하다고 생각되는 게 박혜미 씨의 남편이고 공연 연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죽은 단원들은 그 밑에서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고요. 그럼 여기에서 상급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 술을 한 잔 더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내 차를 타고 이동하자라고 했을 때 그거를 제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상 누군가가 음주운전 하게 되면 동승자도 함께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승자도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제지를 해줘야 되는 거지만 제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놓였던 건 아닌가라고 하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 놓이기도 하는데요. 굉장히 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생각이 되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갓길 사고, 갓길에 대놨던 25톤에 되는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는데 우리가 이제 교통사고를 보게 됐을 경우 이 도로 갓길에서 화물차를 세워놓는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가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얼마 전에는 또 만취한 운전자가 역주행을 하면서 택시를 들이받아서 택시 안에 있는 승객이 사망하는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에 대해서 처벌 기준이 너무 약한 것은 아니냐. 훨씬 더 형사처벌 기준들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박혜미 씨도 지금 뭐 정말 참담한 심정일 텐데요. 이런 심정을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세상을 떠난 두 배우가 내가 사랑하는 제자들이다라고 하면서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다. 두렵고 죄송하고 가슴이 찢어진다. 어떻게 하면 사죄가 될 수 있을지 상상하기도 힘들다라고 했습니다. 또
내가 죽어서라도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경찰 조사는 물론 장례식 보상 등의 문제에 있어서 내 모든 걸 내놓고 성실하게 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박혜미 씨 남편이 이제 사고를 낸 것으로 박혜미 씨까지 이렇게 이제 상당히 힘든 상황이 됐는데 두 분이 좀 연상연하 이제 부부고요. 커플이죠. 네. TV를 통해서도 상당히 좀 부부애를 많이 과시했고요. 과시했고요. 그리고 부부죠. 이제 정말 첫눈에 반해서 좀 뜨거운 사랑을 하고 결혼했다. 이게 박혜미 씨가 이제 무대 위에서도 굉장히 열정적인 연기자지만 뮤지컬 배우이고요. 노래도 잘하지만 또 드라마에서도 많이 사랑을 받았고, 그런데 실제의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라이프 스토리 자체도 굉장히 로맨틱하고 열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모습이었거든요. 9살 차이가 납니다. 박혜미 씨가 54세, 황민 씨가 45세 이렇게 되는데 둘이 같이 또 함께 연기를 하면서 이러한 뮤지컬 극단을 운영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에 누리꾼들이 갑론을박하고 있는 것이, 자, 박혜미 씨는 죄가 없지 않느냐? 박혜미 씨가 무슨 죄가 있느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임을 아니 느낄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지금 이 단원들이 소속된 뮤지컬 컴퍼니의 대표고 본인은 지금 오늘도 공연이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이후로 일주일간의 공연은 다 취소인데 공식적으로 이제 제작사와 아직 연락이 안 된 것 같아요. 오 캐롤이라는 상당히 저도 기대하고 있던 닐 세다카의 오래된 팝송으로 만들어진 이 여기에 못 서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공연 예정이었던 또 다른 뮤지컬도 취소가 됐고요. 이런 상황에서 박혜미 씨는 아까 얘기한 대로 모든 걸, 물질적인 거라도 내놓을 수 있는 건 다 내놓아서 보상을 구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절절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어찌 보면 이제 부부가 경영하던 극단, 이 뮤지컬 컴퍼니, 여기서 단원이 이 남편의 음주 사고로 사망한 부분에서 도덕적 책임을 벗어나기는, 또 이제 어떤 양심의 책임에서 벗어나기는 상당히 힘들어 보여서 실질적인 잘못, 아까 이제 우리 법적인 양지열 변호사가 얘기한 법적 잘못은 없지만 참 그 마음이 헤어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동안. 예. 두 명의 젊은 배우들의 미래와 꿈을 앗아갔습니다. 음주운전이 얼마나 끔찍한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좀 함께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